오랜만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그쵸? 네. 왜냐면 응.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쵸. 너에게도 나에게도. 네. 우리 모두에게. 프랭이 TV와 황금돼지 TV 다 힘들었죠. 구독자도 힘들고 채널도 힘들고. 조회수 폭망? 네. 그래서 근근히 그냥 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빛이 보입니까 좀? 그래도 희망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네. 조금 그래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PF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난 아니죠. 쪽이시잖아요 지금. 네, 엄청 어렵죠. 괜찮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주택 건물 지었었잖아요. 네. 그다가 이제 요즘에는 그 강남에 이제 근생 건물 위주로 짓고 있어요. 그 소규모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상품을 바꾼 거죠. 장르가 바뀌었네, 종류가. 그렇죠. 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둔촌동인가요? 맞아요. 둔촌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네. 네, 빌라죠. 굉장히 크게 막 그 레미콘 같은 거 뭐 네, 와서 막 막 그때, 뭐 하는 것도 좀 사설하고 있었고. 봤었고 했었는데. 그 또 후레이님이 워낙 또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현장 시끄러워서 다 잘렸잖아요. 너무 시끄러웠어 거기는 진짜. 그다음에 방배동에 이제 꼬마 빌딩 하나. 맞아. 그때 중국 내내 만에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 잠깐 인터뷰도 했었던. 네. 그거. 맞아. 그건 이제 다 매각됐습니다. 그거 이제 다 정리됐고 네. 공투도 자연스럽게 잘 빠이빠이 했고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공투하면은 막 서로 막 칼 겨눈다고 하는데 다들 칼 겨누고 지금 막 네, 막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공투하면 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그 둔촌동도 공투였고 그것도 공투였는데 비교적 그래도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싸우진 않고 그래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잘 헤어졌다. 큰 성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실패는 안 했으니까. 그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렇게 그렇죠. 마무리한 게 어디야. 네, 그래서 이제 공투하던 분들도 사실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PM을 했으니까.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 뭐니 해도 둔촌동의 그 큰 빌라. 땅이 100평이었죠.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빌라였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좀 잘 됐습니까? 그 되게 어려운 시기에 딱 그걸 맞아요. 맞닥뜨렸는데. 그거를 제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첫 작품이었고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땅 사서 16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중국 나기 전에 다 완판을 했어요. 어려웠는데 상황이 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네. 거기에 둔촌동이 둔촌주공 옆이었거든요. 거기에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요.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좀 몰리더라고. 단순히 빌라를 사는 거는 수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모아주택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래도 좀 투자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축인데도요? 네, 신축이니까 오히려 신축이고 그게 어차피 권리산정 기준이라 저도 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그 뭐 입주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잘 팔렸고. 야, 진짜 운이 좋았죠. 하늘이 도왔다. 네, 운이 좋았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공사 선정, 부지 선정 해가지고 뭐 다 하긴 했는데, 네. 이제 뒷단에는 그 다베로라는 업체, 그 회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베로라는 회사는 그 이제 중소형 주택 시장에 있어서 뭔가 직접 분양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약간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조금 전세 사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세가 맞춰져야 또 팔리거든. 아무리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지 그걸 다 대출받고는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일단 맞추려면 어느 정도 요즘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안전한 집.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다베로라는 그 회사가 나름 서울권역에서는 나름 프랜차이즈화하고 나름 좀 약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힘을 빌려야겠다 싶어서 그 회사 대표님이 많이 도와줬고 그 회사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 좀 수정하고 그 빌라에 그 다베로 간판 달고 이제 그 회사는 분양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입주민 관리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 건축주 보고 양아치 같은 애들은 못하지. 빌라 사기치고 막 바지사장 명의 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회사도 이미지 타격이 그치, 되니까.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건너 그 회사 그 대표님 알게 돼가지고. 그럼 진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죠. 인맥과 타이밍이. 그렇죠. 그 인맥과 시장과 뭐 타이밍 해가지고 대신에 수익은 거의 안 남겼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건 엑시트하고 경험만 얻어가자 해서 투자자분들도 그래도 이 시장에 그냥 원금 이상 좀만 뭐 세금 떼고 원금 이상 가져가면 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 정도면 다행이네. 네, 그래서 저도 손해는 안 봐요. 시공사랑은 조금 마찰이 있었지. 시공사? 네,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사죠. 왜요? 건설사가 이제 막판에 돼가지고 기성금을 줘도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도 하고 이제 먼저 원래 돈을 주기 전에 공사를 해놔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좀 막판에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1년 걸렸어요. 원래 예정이 8개월이었는데. 그래서 4개월이 늦어지고 막판에도 막 개판으로 쳐놓더라고, 인테리어를.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시공사를 인수한 단계여가지고 제가 직접 다 그냥 손을 봤지. 마무리. 응.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기성금을 주고 그냥 턴 거예요? 그 트고 조금 몇 천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공사가 또 달라 그러더라고. 한 것도 없으면서. 근데 AS는 다 제가 했거든. 제 돈 들여서.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했던 데 아니에요? 처음 하는 데니까? 그 회사는 수강생 건물을 먼저 지어줬던 시공사예요. 제 수강생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때도 막판 가서 좀 속은 썩였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개받고 저도 했는데 이제 막판 가서 좀. 그래서 이 시공사가 저거까지 하면서 다른 수강생 건물도 막 지어줬어요. 근데 여기는 결국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기 건축주는 여기도 소송. 아,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고 뭐 여기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시공사 해보면 문제 없었던 데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다 발생하더라고.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가 해야겠다 아, 해서 중개사도 하고 결국에 좀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시공 그 건설업 운영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대부업도 차렸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뭐 설계, 임대, 뭐 매각 이쪽은 중개법인 쪽이 잘하고 시행 자체만 할 때는 결국에 PF를 일으키는 거, 돈이 갑자기 부족할 때 돈 조달하는 대부, 그다음에 직접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행해서 땅 찾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하자.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이 한 바퀴 돌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영역이 확장됐네요. 대부라든지 뭐 그렇죠. 그걸 좀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공사 인수라든지 좀 둔촌중공에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면서? 시장이 나중에 좋아지면 언젠가 뭐 지금은 사실 저는 부동산 전망하는 뭐 지식도 없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겠는데 뭐 후레이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정권 바뀌거나 해서 뭐 다시 조금 화랑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주택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뭐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해보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은 강남에 근생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디벨롭을 할 때 메인은 주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주택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지향점은 올근생을 원하잖아요. 그거는 투자자 관점이고 저는 디벨로퍼 관점이죠. 투자자로서 개인으로서 내가 언젠가는 뭔가 건물을 갖고 싶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업무 시설이나 근린 시설이나 연예인 같이. 그렇지 뭐 그런 거를 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해요. 원하고 있는데 시행이라는 거는 이걸 사업적으로 접목하는 거죠. 땅을 사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인 거죠.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디벨롭 영역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업무 시설을 지어서 파는 것보다 주거 시설을 지어서 파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사실은 매수 수요는 많잖아요. 주택이니. 지금 강남 근생 해보니까 주택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자기 성향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적당한 입지에 사람이 잘 거주할 수 있게 그 거주자 입장에서 정말 인테리어나 그냥 막 빌라처럼 막 짓지 않고 제대로 지어놓으면 가격만 적정하면 저는 좀 취득세 이제 그지같이 안 해놓으면은 좀 정상화만 되면은 이제 팔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하면 안에 소프트웨어. 누가 들어가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꼭 임대차를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임대차가 들어올 건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건지를 미리 조금 시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보니까 옛날 디벨롭 시행하는 사장님들이 막 5, 60대 막 에쿠스 들고 타고 다니는 그런 사장님들 보면 아파트 시행하는 분들 보면 이런 컨텐츠 쪽이 좀 약하잖아요. 땅 싸게 사고 금융 읽히고 집 지어가지고 파는 분들이 이제 상가 분양할 때도 깍두기처럼 상가 분양하니까 막 망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조금 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성향이 극 임대 수익형이냐 극 시세 차익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극 임대 수익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목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건물 지어서 그냥 월세 임대 나가지고 수익률을 막 올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한 달에 몇천 꽂히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조금 쉽지 않고 내가 건물 디벨롭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밸류업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직접 운영이지 단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에어비앤비든 아니면 숙박업을 해서 그래서 숙박시설 요즘 개발하는 게 좀 한창 핫해지기도 했고 요즘 좀 약간 포화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엄청 단기 임대가 요새 엄청 맞아요. 예.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 내가 한정된 자원인데 거기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돼.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려면은 쪼갤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전세 월세를 오던 거를 단기 임대로 하면은 기간 대비해서 월세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단기 임대나 숙박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좀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세 차익에서 가장 큰 키워드. 시세 차익을 가장 크게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오래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투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투자금으로 솔직히 살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잖아. 네. 내가 막 한 2조 있어 이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신사동 못 들어가잖아요. 신사동에 땅 20평짜리 막 조그만 빌딩 이런 거는 대출 80% 끼면 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제한되잖아. 그래서 내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곱하기 시간 했을 때 투자금이 더 크냐 시간이 더 크냐 했을 때 시세 차익 내는 거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거에 더 포커싱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10억 이내다. 그럼 서울 외곽으로 가야 돼요. 외곽으로 가서 올근생보다는 주택을 좀 섞은 거. 요즘 다 주택 짓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1, 2층은 상가, 뭐 3, 4, 5층은 다가구, 뭐 이렇게 해서 상가 주택. 이런 거는 서울 외곽에 조금 주택가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입지. 이런 거는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가능할 것 같고. 서울 외곽 나가도 괜찮을까요? 지을 때? 왜냐면 우리 이제 주거용 쪽 많이 얘기하니까 인구 소멸 얘기 나오고 뭐 지방 다 뒤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쫄아가지고. 네. 저는 근데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서울 외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후랭이 TV 구독자분들은 막 뭐 강남, 성수 약간 뭐 좀 아파트 하는 분들도 막 그런 데가 있는데 저는 거시적으로 보면 인서울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은 아직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지금 당장 막 5년, 10년 뒤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뭐 소규모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은 크게 뭐 서울 외곽이라 하더라도 수요 많은 데 많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성신여대나 아니면 뭐 대학교 인근 있잖아요. 대학교 인근이나 그 다음에 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서울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빠글빠글합니다. 빠글빠글해요. 제가 사무실 9D잖아요. 네. 빠글빠글합니다. 진짜. 빠글빠글하죠. 투자금의 규모에 맞는 전략과 지역, 입지 거기에 뭘 지을 거냐, 건축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렇게 내 투자금에 맞는 걸 투자했을 때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나? 둔촌동에 제가 빌라 지을 때 세 필지 샀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딱 사는 게 34억이었어요. 그러면 한 필지당 거의 약 11억이야. 11, 12, 10인가 뭐 이렇게 돼. 그러면 그 필지 한 필지는 한 30평 중반이었거든요. 거기 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다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11억, 12억에 판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잔금 치고 그 집문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등기권리증이잖아. 네. 그 등기권리증 갖고 왔는데 등기권리증이 92년도인가 93년도에 그 할머니가 취득한 거더라고. 그 할머니한테는 진짜 집문서네. 집문서지. 근데 진짜. 그 집문서가 사갔어. 아, 이게 안 넘어가. 막 찢어질라 그래. 붙어가지고 막. 네, 그걸 법무사가 보더니, 야, 이런 거 막, 오랜만에 보네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할머니가 그 92년도가 93년도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가액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거 궁금하더라고. 얼마에 취득했어? 얼마였어요? 2천만 원. 2천? 네. 그걸 내가 11억 주고 산 거야. 20 몇 년 만에. 비과세예요. 아, 실거주니까. 네. 그 할머니가 한 거는 산 거밖에 없어. 근데 둔촌동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사실 강동구 둔촌동 좋다고 하지만 94년도에 둔촌동은 뭐 완전히 시골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 거기 샀단 말이야. 살았어 그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94년도라니까 2024년이잖아. 30년이잖아 거의. 30년 동안 한 11억 12억 번 거야. 비과세야. 다 먹네, 그냥. 다 먹어요. 아, 대단하다. 그러면 1년으로 나눠봐. 연봉 4천으로 30년 근속연수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30년 존버해라가 아니고 물론 이 아파트처럼 이 땅도 이익이 있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서 야, 내 친구는 뭐 샀다가 개발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3년 만에 팔았는데 막 20억 먹었대. 그런 얘기 많죠.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근데 그게 파도 칠 때가 있어요. 파도 칠 때 하필 올라갈 때 하는 분인데 그 파도를 보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해류를 보라는 거지. 그러면 파도 치면 파도가 배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겠지만 큰 그 바다는 흐르는 쪽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트레이딩 하듯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이 건물 개발은. 저는 그래서 조금 그 곱하기 시간에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볼 거면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투자금이 중요해요. 초영끌한 투자금이냐 여유가 있는 투자금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질릴 수 있는 또 그 파워도 달라요.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이슈되는 기사들이 뭐 연예인이 뭐 몇 년 만에 몇십억 벌었다. 그치. 뭐 건물로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그럼 뭐 나도 한 8년 만에 5년 만에 뭐 저렇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보통. 그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연예인들은 그래도 좀 사업소득이 세니까
사업 소득이 매달 뭐 들어오는 게 세다 보니까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지면 이게 확 끊겨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1억을 소개해버리면 1억이 안 벌렸을 때 좆대니까 연예인들 중에 괜찮은 애들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 1억 벌 때 이거 1억이 현금 흐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대출만큼 해가지고 자산을 사버려. 그렇게 한 다음에 연예 인기 있는 동안 이거를 그냥 묵혀놓는데 이때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좀 좋은 데를 사놓겠죠. 좋은 데를 사놓는데 좋은 데가 그래도 잘 오르죠. 시장이 안 좋아도 우량주가 오르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황금돼지 말 듣고 저기 어디 전라도 남해 뭐 고창 이런 데 막 맹지 이런 거 사가지고 30년 약간 이런 건 아니고 뭐 그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좀 땅 살 때도 잘 사야 되고 그래도 그거를 막 단타치기 해서 이런 거 있어. 뭐 서울 외곽이라고 했는데 그럼 중랑구를 예를 들자. 그럼 중랑구에 내가 상가주택 지었는데 지어서 팔면 얼마나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남는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지어서 조금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 수익을 좀 벌면서 월급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간 다음에 임대료 받다가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효자 노릇하네 그렇게 가야지. 이거 해가지고 씨발 지어서 뭐 2년 뒤에 막 그거 남기려고 2년 동안 그 고생을 해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안 맞는 거래. 그렇게 접근하려면 그냥 그 무인 아이스크림 좀 하시면 돼요. 그 돈이면 씨발 무인 아이스크림 좀 존나 깔고 현금으로 하지. 사업을 해라. 그 특징이 다르다는 거지 제 말은. 성격이 다른 거다. 성격이 다른 거다. 돈을 버는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럼요. 뭐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성수 막 이랬던 맞아요. 게 있는데 성수 아직도 핫하지. 네,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이 건물 시장에서 요즘 건물 시장에서는 트렌드는 다들 존버죠.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고 그래도 강남은 원가에는 팔려요. 저는 건물 땅을 살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개발 전 땅과 네. 개발된 땅. 그 위에 건축물이 삐깔난 게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노후 건물은 사실은 저는 취급 안 하니까. 어차피 건물 가치는 없으니까 개발될 땅 그거는 나대지값만 보는 거죠. 그거에 만약에 평당 1억이다. 근데 개발된 땅은 거기다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존나 삐깔나게 지었는데 용적률 다 채워서 딱 지었는데 그걸 땅값만 받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런 땅, 그게 평당가를 나눠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래되는 거 보면은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조금 요거는 이 파는 사람이 개발은 했는데 조금 손절각인 것 같다. 그런 건 거래가 돼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개발을 해도 너무 급한 사람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사실은 원가에 던지는 거잖아요. 이익 안 보고. 그런 거는 팔려요. 강남. 저도 지금 강남에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투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공은 못 하더라도 실패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방 경직성이 더 뛰어난 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밑에는 안 보고 위로 올라갈 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용산이나 이런 데 할 것 같긴 해요. 성수동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리고 강남에 요즘 가면 개발 엄청 많이 해요. 소규모 현장들 다 공사 중이야. 한 블록 건너 한 블록 공사. 아니 어렵다면서 다들 또 하네? 네, 하긴 해요. 요즘 공사 현장 좀 많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실이 많다 하는데 공실이 많은 그 건물에 가보면 그 공실이 많은 이유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임대료가 비싸거나 딱 건물 들어가 보면 그지같이 지어놨거나 수요가 예전처럼 많은 거는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임차 수요를 찾는 수요는 있긴 있다. 근데 그 수요에 맞게 임대료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거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내가 임대료를 내놓고 그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그 사용을 할 오피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좀 잘 지어놓으면 그런 거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 쪽에 건물 짓는 거하고 손해는 안 보더라도 원가 정도에 던지는 매물을 일반 매물을 잡는 거하고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산다면? 지금 산다면 저는 후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이님 얘기한 전자는 내가 밸류업이라는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차익을 먹고 싶은 사람은 요걸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실사용자야. 내가 지금 4억을 써야 돼. 그러면은 내 임직원이 몇 명이고 나는 어떤 입지에 나는 업종의 특성상 유튜브 스튜디오가 필요해 지하에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입맛에 맞게 내가 지어버리면 내 입맛에 맞게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만 포기하면은 이미 지어진 완제품을 싸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사용자나 아니면은 그냥 개발 행위에 대한 개발 차익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강남에 건물 하나 투자용으로 사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사실 매입하기엔 좋은 기회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 하나 지금은 매수자 우위인 건 맞으니까 좀 사고 싶다. 근데 뭐 개발은 잘 모르겠다. 시공사 막 선정하고 귀찮다. 머리 아프다. 네, 그리고 나는 뭐 실사용자는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인대가 특히 맞춰져 있다. 특히 그런 거는 팔려요. 중장기보다는 비교적 중단기.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통해서 조금 뭐 재밌게 좀 차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개발.
실사용자가 아니고 철저히 투자의 목적에서 음.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목적도 이제 중장기 투자로 그냥 강남에 하나 보유하겠다. 그러면 그냥 임대 잘 맞춰져 있는 수익률이 세팅된 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렴한 걸로. 왜냐면 옛날에는 대출 뭐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안 맞았잖아요. 그쵸. 0.5% 뭐 1%막 이랬지 음, 않습니까? 그럼 요새는 좀 어떤가 싶어서. 요새도 거의 비슷해요. 요새도 거의 월세 받아서 내면은 남는 게 없는데 아, 그거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살 때 대출을 70억을 받으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을 거고 60억만 받으면 조금 남을 거고 지금은 60, 70% 대출 받았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미치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금리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고금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이 적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1금융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해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몇에 받으세요? 저는 이제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한 5% 정도 받고 단순히 세팅된 거, 임대차가 완료된 거를 임대업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1금융 가면은 한 3%도 있을 것 같아요.